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9월의 마지막까지 좀 험난한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했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약보합권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는 점과 코스피의 기관이 또 순매수로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형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8월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에 집중하려는 모습으로도 풀이가 되니 10월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응 전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 이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2달 연속 이 국내 산업 생산도 줄어들면서 감속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요. 8월 산업 생산은 117.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3%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는 반도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D램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무려 14.2%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제품 생산량 감소로 화학 제품도 5%나 줄어들었고요. 이외에도 공공행정이 9.3%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오른 업종도 있었는데요. 자동차는 8.8%, 건설업은 5%, 도소매업 3.6%, 서비스업은 1.5% 등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생산량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소비는 6개월 만에 또 올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투자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생산과 달리 소비와 투자는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22.9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습니다. 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5.2%, 자동차 등 내구재는 4.2%, 그리고 의복 등 준내구재는 2.2%가 늘어나며 판매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투자도 설비 투자가 기계류가 7.9%, 자동차 등 운송 장비가 11.9%가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전월 대비 총 8.8%가 증가했습니다.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등 내수와 서비스업이 모두 호조를 보였지만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어 경기 회복이나 개선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공공행정이 9%가 넘게 크게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있어서 비경기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전체 생산은 오히려 증가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기조 속에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수치 전해주시죠. 네, 주택 거래가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해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8만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5만 4,4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3% 급감했고요. 지방은 23만 943건으로 38.5%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4만 3,818건으로 5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1월에서 8월 작년 동기 대비 47.7%가 감소했고요. 아파트 외 주택은 15만 9,905건으로 같은 기간 34.4%가 줄었습니다. 네, 주택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래 절벽 속에서 미분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분양 주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2,722호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17,710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0%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1,509호에서 지난달 5,012호로 8개월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서울이 188호로 전달보다 24.5%가 증가했고요. 수도권도 1,042호를 기록하며 2.5% 늘어난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채택된 증인 중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담당자들이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사들이 채택됐나요? 네, 이제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애플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이 대거 포함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피터 알데누드 애플 코리아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동의 의결 내용과 관련해 7일 정무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 지역 총괄부사장 그리고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부사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를 이용한 점, 그리고 국내 망 사용률에 대한 질문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명단에 아무리 이름을 올리더라도 해외 체류 등과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던 사례가 있던 만큼 이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설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내 이제 양대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와 남궁은 카카오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주간 실업급여 신규 건수가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시장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부추기는 악재로 적용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 미증시는 전일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 같은 영향에 오늘 하락 출발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에 그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반짝이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현재는 0.32% 하락한 216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나스닥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반도체나 인터넷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55% 하락을 한 67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쇼크로 인해서 관련 부품주들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그 밖에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13거래일 만에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2,530억 원, 외국인은 481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549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7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대비 메가줄당 15.9% 오르게 됐는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가구당 월 평균 가스 요금이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의 가스 공급 차질이 생긴 상황에 환율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의 수입 단가 상승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장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스가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는 9%대, 경동도시가스는 현재 5%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 속에서 미증시가 낙폭을 보이게 됐죠. 전일 미증시에서는 굵직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하락을 나타나게 됐는데요. 테슬라는 6.82%,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7% 내외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테슬라가 출하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1.83%, 삼성 SDI가 3%대, 에코프로비엠도 현재 2%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전장에 하락세를 보였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카카오만이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PJ메탈 런던 비철금속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소식이 오늘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죠.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WPC는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e스포츠 투자 소식에 오늘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에 현대차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현대차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세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2.48%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전일 국내 식약처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인 베그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스텍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증시에 입성한 이 포르쉐가 거래 첫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됐죠. 포르쉐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포착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 방침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선봉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그 지난 4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SMR 발전소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체결하기로 했었거든요. 결국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 그 산업, 그 업종,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상승한다는 부분 본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이 많이 나쁘긴 하고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또 특징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리포트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우선은 예상치보다는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023년 1분기, 내년 1분기부터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내년 1분기에 이제 얼추 이제 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받았던 이런 부분, 이런 실적 부분에서라든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은 내년 3분기부터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주가는 선반영되어서 움직인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를 찍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반가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태양광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 받는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태양광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실적 전망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이 나쁠 때는 믿을 것은 실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특징들을 조금 더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JYP 엔터입니다. 그 JYP 엔터는 이제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최근에 경기가 나쁘다는 여론이 인식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고도 있지만은 팬덤 로열티라는 것은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한테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 팬덤에서 사용하는 소비라는 것은 그 경기와 변동과 무관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엔터주 전체에 대한 관심, 플러스 그 중에서도 수급까지도 좋은 JYP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YP 내부에서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할 예정에 있습니다. 3분기에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키즈, 2PM 등 이제 다양한 주요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발매를 했고 발매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앨범을 발매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연이라든지 오프라인 공연을 위한 건데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월드 투어 공연들이 좀 주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까지 진행된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요. JYP 같은 경우가 국내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이제 3분기에 공연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하반기에 이제 해외 콘서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MD라든지 굿즈 같은 부가적인 상품 판매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팬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팬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아티스트들의 MD, 그다음에 굿즈 상품이라는 것들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나쁜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더 믿을 만한 실적, 눈에 띄는 실적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종목이 JYP 엔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차장님의 포착 특징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연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행률을 이어가던 대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 흐름 어떤지 먼저 짚어봐 주시죠. 네,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사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은
다행이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뭐 보합세 정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은 더 반등했으면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좀 남죠.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1.9%, SK 하이닉스가 3.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반도체에 대한 모습들 사실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2분기, 이 3분기 이번에 실적이 사실은 썩 좋을 가능성보다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뭐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와 3위죠. 외국인의 수급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으면 시총 최상위 종목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좀 겹치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이 뭐 10만 전자, 뭐 7만 전자, 6만 전자, 뭐 5만 전자 하다가 이제는 5만 전자도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까지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올렸다. 그러니까 양봉을 세워지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중에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이 두 종목도 그렇고 등락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장 초반보다는 힘을 좀 더 내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더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은 뭐 매우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이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가 한 3% 정도, 셀트리온도 한 3.8%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52주 신저가가 나올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아져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하락이 깊었고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의 이 의미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와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 없죠.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만 많이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성격, 저가 매수의 성격이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의 매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장 초반 대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좀 더 커지면서 힘을 좀 더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요 흐름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 종목들 낙폭 가대에 대비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 초반부터 보다는 후반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51,8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물론 말씀대로 반등세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큽니다. 뭐 일각에는 뭐 46,000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업황이 반도체가 좋은 건 아니죠. 반도체의 업황이 가장 좋았을 때는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이 사용량이 늘면서 반도체 사용 늘면서 뭐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가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좋고요. 주가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과 소비가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도체가 조금은 침체가 되는 그리고 이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들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부분은 뭐 부인의 여지가 없죠. 부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근데 주가적인 모습을 보면 실적 줄어드는 모습보다도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초에 8만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53,000원입니다. 이 4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30%에서 40% 정도. 이 실적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실적보다는 좀 더 과도하게 반영된 모습이 있습니다. 업황은 좋지 않은데 이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다. 오늘 제가 이 상승 나오는 반도체 종목들 이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이 좀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PBR로 따졌을 땐 거의 1배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한 1.1배 정도 수준인데요. PBR 1배수다. 이 IT 회사인데 PBR 1배에 가까운 모습들. PER로 따졌을 때도 10배 미만입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실적은 줄어드는 모습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리고 업황도 연말까지 사실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좋을 가능성이 낮지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가격적인 매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6,000원 가능성은 사실은 46,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많이 출렁일 수 있고 등락이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변동성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가 이 매수에 좀 매력이 있을 종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상대적인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좀 강세, 좀 등락이 큰 모습인데 이 배경은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도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8월 고점 대비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월 고점 보면은 코스피는 2,500선을 좀 넘었죠. 2,500 한 30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2,17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 놓고 보면 이 830포인트에서 674포인트, 이 사실은 굉장히 코스닥도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하락에 대한 속도를 본다라면 코스닥이 좀 더 가파르죠. 코스닥이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파르게 떨어졌던 종목들, 오늘 반등하는 종목들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하락이 좀 더 과도한 종목이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장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하락이 좀 더 과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괜찮은 섹터를 좀 찾아본다라면 소비와 그리고 바이오 제약입니다.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분위기가 최근에 나쁘지가 않죠. 이 바이오 제약도 최근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낙폭이 상당히 좀 과도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분위기가 좋은 이 바이오가 국내로도 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바이오 제약이 분위기가 좋은데 국내도 분위기가 좋다. 아까도 카카오가 이 코스피 시가총액 카카오 바로 다음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이 코스닥으로 와보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한 모습들, 최근에 바이오의 주가가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떨어졌고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으로는 좀 강세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시총 상위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배종찬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으로 증시 투자 전략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을 잘 정해주셨는데 네. 통통거리니까 우리 경제가 좀 빨리 좀 살아나서 네. 특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통통 튀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살만 통통해지는 거 아닌가. 오. 예, 요즘 네. 저기 일종의 그 폭식이 있잖아요. 화가 나니까 경제가 왜 이래? 정치판은 왜 이래? 네. 이러면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우리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은 너무 화나서 식사를 많이 하시지는 말도록 지식 충전 통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은데요. 예. 통통하시긴 하지만 정말 통통 튀는 말씀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플러스 100점.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의 시장은 굉장히 예. 힘든 상황인데요. 유례 없는 강달러 쇼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네. 최근에 환율 등락폭 굉장히 크게 널뛰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내 증시와 산업계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일각에서는 외환 위기가 다시금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제부총리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뭐 경제 뭐 외환 위기로 또 갈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나친 설레발은 우리가 좀 금지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외환 위기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강달러가 될 거라고 킹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 못했나요? 저는 뭐 다른 경제 방송에 나가서도 물론 우리 방송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가서도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 스탠스로 긴축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나한테 유리하게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른바 설레발이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냉철한 것이거든요. 시장을 매여 있는 보다도 더 매섭게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아니 긴축이 되니까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보다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래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데 그걸로 빠져나가야지 뭐. 신흥국 시장은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공급망 위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IMF 외환위기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도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냐면 국가 부도의 날 이야기도 나오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 외환의 이 안전판이라고 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클린턴 행정부나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서 그 상황 때는 정말 속절없이 외환 위기가 왔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막강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도 아이 왜 통화 스와프 안 해 이런 거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48초간의 대화였다. 그러면서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자 통화 스와프 되면 안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달러가 되는 현상이 뭐예요? 자, 달러를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금리 때문에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사실상 뭐 무역이 됐든 간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모르겠는데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서로 간에 직접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런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유사한 게 뭐냐면 지금 지난해 연말에 우리 중앙은행하고 체결이 된 게 있죠. 미국 연준 또 연방은행 피마하고 피마의 이 계좌에서 우리가 일종의 채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제 미국과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국가들에서 채권을 막 투매해 버리면 미국도 불안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피마 레포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 국채를 피마 이 레포 제도로 갖다 주면 그쪽에서 미국 이 달러로 캐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장치도 마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외환 위기가 오는 등 외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죠. 그럼 자 우리 서울경제도 언론사지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시다 아니 그럼 없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글을 쓸 때는 조금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좀 극적으로 부각시켜. 그렇지 이렇게 놀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뭐 필리핀의 페소, 그다음에 우리 원화 이렇게 좀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필리핀하고 비교할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빨리 좀 중앙은행도 그렇고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더 앞장서야 돼요. 나가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고 2008년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때는 이 환율이 2,000원까지 갔잖아요.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갔어요? 1,6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정도 수준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까지는 안 가죠. 그때는 막 그냥 뚝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 서울경제 SEN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준다면 심리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는 뭐다? 심리예요. 네. 좋습니다. 네, 경제 상황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좀 우려 섞인 목소리 많았을 텐데 냉철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환율 1,400원, 1,43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 이 금융 위기만큼 1,600원만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이게 우리가 무슨 콕 집어서 네. 얼마야?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 1,600원 금융위기 때를 돌파할 것 같아. 그걸 지금 전망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IMF 외환위기 때 2,000원대까지는 올라가겠어요. 그때까지 안 올라가시고 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미리 달러를 확보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경제를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뭐 하나의 지표에 일봉, 월봉에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지만 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통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의 흐름이 뭔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은 기억하지만 그게 왜 그래서가 기억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IMF 외환위기 때 우리 앵커는 그때 아직 태어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모님들 세대 기억나시죠?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 금모기를 냈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죠? 네. 금모기를 왜 한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 했죠? 달러가 없잖아요. 그랬군요. 금을 모으면은 금을 달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세계 경제가 희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각국마다 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환위기의 상황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지금 달러가 이런 상황일까? 달러 원픽, 달러가 원톱이에요. 지금 센터야, 달러가.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미국 같은 장악력 또는 세계 경제 경찰 국가처럼 한 국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 상황. 불안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이 불확실성이 이런 달러 초강세 킹 달러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라가르드 총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화도 그렇고 엔화는 지금 계속 엔저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아베 때부터 양적 완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수출 먹고 그냥 살게 다른 거 우리 신경 안 쓸게 이런 상황이 일본이 전개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는 앞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의 속성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느냐?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이라는 것 속에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달러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과도하게 유동성 얼마나 돈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이제 거둬들여지는 상황에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의 이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자칫 다른 나라의 여파, 특히 우리가 굉장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크잖아요. 네. 중국 의존도도 크지만 중국은 또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쪽에 우리가 어퍼컷과 잽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원료도 또 유가 이 에너지 의존도도 높은 나라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강달러의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글로벌 각국들이 대책안을 마련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실효성은 저는 특별히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폐상으로 지금 그러면 유로화가 대응 능력이 있냐? 없어. 파운드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럼 원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엔화로 안 돼요. 그건 대응력이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달러들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고 샌프란시스코의 집값 자체가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도저히 그냥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뭐 단독주택 하나가 40억, 50억 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렇고 지금 주택 가격 동향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데 굉장히 유심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각 국가에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 긴축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또 연내에 두세 차례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다른 국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는 옳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공급망 차질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라면은 그것이 감당이 가능해요. 다른 지금 통화 자체도 좀 튼튼한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냥 통화 정책으로 빨아들이니까 다른 국가들이 속수무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증시 안정 펀드가 가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지금 한은에서 발표가 되기로는 한 대략 한 5조 원 정도의 채권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은 대기업들은 채권은 할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볼 때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에 마냥 무작정 무한대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냐? 5조도 많은 돈이에요. 그다음에 정시 안정 펀드가 우리가 이전에 금융위기 때나 이렇게 왔을 때도 블랙 먼데이가 됐을 때도 정시 안정 기금 펀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속수무책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산업 구조의 재편을 이뤄내야 돼요. 왜? 결국 경쟁력 싸움이에요. 이게 영원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가장 지금 이 다시 경기 회복되는 이 상황 국면 속에서 가장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이른바 태조 이방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니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우리 전차를 왜 삽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특징이에요. 왜? 가다가 탱크가 급정거를 할 수 있다면 빨리 회전 전환해서 반격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이른바 가공할 능력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자동차가 경쟁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급정거를 잘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안전벨트를 꼭 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차가 레오파드나 이런 전차와 비교했을 때 급정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경쟁력이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이야기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 거치고 결국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정부가 빨리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 2차 전지든 그다음에 우리가 치포에 참여하는 반도체가 됐든 팹리스가 됐든 파운드리가 됐든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보완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또 원전도 우리가 이 소형 중간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원전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이집트 또 우리가 원전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정시에 또 대규모로 들어올 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확보가 돼 있구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돼 있구나.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공매도를 또 아예 금지해버린다든지 아시잖아요. 네.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무슨 말씀이냐면 땜방식을 처벌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정시 구조를 신흥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이 정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개편을 지금 기회에 저는 오히려 시도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아니 올해만 있나요 경제가? 내년 후내년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이 기업들이 이제 다들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개편과 구조, 뭐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전략,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이 강국인 만큼 좀 산업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또 앞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FOMC가 네. 그렇습니까? FOMC가 2번 남았고 예. 또 이미 또 환율이 심리적 지지선을 넘어서면서 1,400원 이미 넘어섰고요. 앞서 말했듯이 뭐 IMF는 2,000원까지 올라갔고 네. 2008년 금융위기는 1,6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주는 어디까지 갈까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더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개인보다도 사실 이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이제 겨울철에 에너지 또 각종 이 원자재 이걸 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 가격도 우리가 부동산 건설주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환율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 환율 문제가 이번에 끝난다더라도 그래서 1,500원, 1,6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이제는 좀 안정화됐다. 그럼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스웨퍼라는 것은 또 미국에 계속 우리가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피마 레포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달러 이외에 우리가 대응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또 호주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남아로부터 또 팜유 같은 것도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지고 들어올 때 결제 수단을 좀 다르게 하겠다.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IMF 또 경험도 있는 이창용 하는 총재인 만큼 저는 또 상당히 이 이창용 하는 총재의 역량이 탁월한 분이에요. 키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크신 분이라 저는 좀 더 이 거인의 어깨에 비해서 세계 경제를 보면서 좀 긴밀하게 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IMF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제적인 서로 트렌드도 좀 확인해가면서 해갈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이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는 얼마까지 오를 하고 비명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자꾸 지표에 너무 놀래는데 환율 올랐다고 당장 달러 사용할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쪽이 업종이 아니라 주로 내수 관련되는 산업들은 엄청나게 그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저는 너무 말 그대로 우리가 설레발 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호들갑 들 필요도 없다. 좀 차분하게 네.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글로벌 차원에서나 우리 국가 경제 차원이나 개인 경제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네, 당장에 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개인이 좀 가지면 좋을까요?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한 30년 이상을 주식 투자를 해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뭐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성공했냐 이렇게까지 네, 하면 그게 또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냉철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한다. 또는 뭔가 악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전히 그 방향으로만 눈길을 주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울 때는 저는 두 글자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럴 때는 개별.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 그냥 돈을 부으면 돼요. 부으면 올라타면 돼. 밴드 웨거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정말 요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흡연자들이 더 늘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냐? 이럴 때가 있으면 이렇게 거치고 어느 순간에는 3천, 어느 순간에 4천 갈 거예요. 지금은 뭐냐?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어떤 부분은 개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각 기업들을 보시기에 이른바 우리가 로키로 가는 이 로키에 의해서 삼저 전략을 쓰셔야 돼요. 삼저 전략.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 저가. 저가.
일단 가격이 저가. 오늘도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강조가 된 부분이죠. 저가. 왜냐하면 가격이 싸. 네. 그건 언젠가는 또 오를 거잖아요. 당장 두 번째는 저평가. 저평가. 예, 이건 저가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괜찮아요. 아니 이 기업이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좋아.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자체에 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PER이든지 PBR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저는 많이 사면 안 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A 기업. 그래 좋아? 그러면 전 재산을 투자해요. 그러지 마세요. 특히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저는 평상시에는 한 10종목, 20종목이었으면 이럴 때 요즘 같은 시기에는 40종목, 5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량이지만 이럴 때에서 조금씩 확인해 간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 좀 저평가된 거, 그 다음에 또 이 저수량, 좀 적은 수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항상 좀 밸류 체인을 보시라. 우리가 항상 뭐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뻔히 다 알아요. 엔솔, LG 엔솔. 저는 이 부분보다는 주변을 봐라. 주변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기술 기업. 그렇게 우리가 코스닥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성장 경쟁력이 가능성이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밸류 체인을 더 보시라. 바로 기업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면 어떤 기술을 좀 돋보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효과가 또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투자 전략으로서 3저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을 좀 알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이야기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과 통통경제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